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첫 번째 예에 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라고 하는 것이 이 동양의 전통 문화 사상의 이제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일상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형식들로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동양에 이제 광범위하게 사실 이렇게 적용이 되었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방국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방국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예입니다. 국가예. 조선시대에 국가예를 제정했었던 이제 여러 그 저작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조오례의입니다. 국조오례의가 있고 그 전에 이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것도 방국례에 속하는 것이고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겁니다. 조선이 지향했던 국가의 정치 시스템은 사실 예치입니다. 예치. 예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법치, 요즘에는 이제 법치 국가를 지향을 합니다만 조선에서는 법치보다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동양이 그랬습니다. 동양이 다 그랬는데 법치보다 더 상위의 그 정치, 제도, 문화를 예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국조오례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5가지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예는 이게 오례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오례. 그래서 국조오례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오례가 뭐냐면 길예. 첫 번째가 길예입니다. 길예는 종묘나 문묘나 사직 등에서 거행하는 모든 제사 의식을 의미합니다. 요게 길예, 길한예거든요. 길한예. 길한예니까 사실 예식, 예의, 절예 중에 길한 것이 뭐겠냐?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홀예 같은 것을 떠올리기 십상인데요. 홀예가 아니고 제사가 길예입니다. 왜 제사가 길례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사는 인간이 신에게 공경을 표하고 그리고 그 공경을 표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제사 음식을 혹은 희생을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에게 인간의 도리를 다한 다음에 그 신으로부터 인간이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화는 피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염원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제사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게 되냐면 축제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축제.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걸 음복이라고 하죠. 복을 나눠 마시고 먹고 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여러 형태의 국가에서 지내야 할 예, 이것을 길예의 항목에 넣었는데 종묘, 사직, 문묘 이런 곳 또는 산천에 명산, 대천 이런 데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종묘는 그 국가를 책임지는 왕의 조상들을 모신 그 사당이고 사직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모신 사당입니다. 이제 단이죠. 제단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은 백성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문묘는 공자부터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 유학을 표방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유학을 열었던 공자와 그 공자 이후 수많은 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표로 삼을 만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모셔놓은 곳이 문묘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균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관례나 혼례 같은 것이 가례입니다. 가례, 아름다울 가자. 그것은 길한 예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름다운 예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는 이제 이게 임금이 행하는 것이니까 즉위식이라든가 세자 책봉이라든가 이런 경사스러운 의식들을 가례 이렇게 했고요. 이제 빌례가 세 번째인데, 빌례는 외국과 사신 및 문서가 오가는 데 관계된 모든 외교 의식이 빌례입니다. 이제 국가 간에 뭐 개인과 개인도 손님으로 가기도 하고 손님을 맞기도 하고 하지만 그 국가 간에서 하는 그 의식은 이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빌례라고 하는 항목으로 사신을 그 외국에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보내야 되는지, 또 문서를 보낸다면 어떤 형식으로 갖추어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굴례입니다. 굴례. 군대의 열병식이라든가 강무, 노포 등에 관한 그 군대와 관련된 그 예식들을 굴례라는 항목으로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흉례가 상례와 장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제사, 그 다음에 관례, 혼례, 그 다음에 상례, 장례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형식은 다르지만 적용이 될 수 있겠는데, 굴례 같은 건 이제 개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이제 빌례도 뭐 개인 대 개인으로 손님이 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 훨씬 이것은 이제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요 세 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선의 국조 올해는 1394년 저기가 이제 저때가 조선이 막 시작을 했었던 시기인데, 이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제정을 하면서 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한글만 창제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예와 관련된 것들을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라는 그 국가가 이제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이제 그 시발점은 이제 세종대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세종대왕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지요. 다는 아니지만 그때 이 국조 올해이도 그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을 바탕으로 해서 더 보완을 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완성이 또 못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종 임금 때 1474년에 국조 올해이가 완성이 되죠. 그 국조 올해이가 완성이 됐을 때 강희맹이라고 하는 분이 세조 때 이제 그 후속 작업을 주도했던 분인데, 그 강희맹이 국조 올해의 서문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 국가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예를 버리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하 국가를 다스리고 싶다면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가 아니고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그 안에서 했습니다. 아까 예를 정의하는 것 중에 이제 줄기간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이 예가 바로 서야만 뭐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는 의식을 받아서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즉 실학의 이제 집대성자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수많은 이제 그 글들을 모은 것이 여유당 전서입니다. 여유당 전서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다산의 이제 저작을 모아놓은 전집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다산 정약용의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라 그러면 일표 이서를 꼽습니다. 일표 이서의 이서가 그러니까 하나의 표, 일표, 이서 두 개의 서라는 뜻인데, 그 제목에가 이제 그 표자와 서자가 들어가는데, 일표에 해당하는 것이 이 경세유표고 이서에 해당하는 것이 목민심서와 흠흠신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산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으로 평가를 받지요.
그 1표 2서를 대표적으로 꼽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경세유표가 들어간다. 근데 이 경세유표의 원 제목이 뭐냐? 방례 초본이에요. 방례라는 게 아까 방국례라고 하는 말이에요. 줄임말입니다. 그 나라의 예를 다시 새롭게 정해야 되겠다. 이제 다산이 살았던 시대는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부터도 몇백 년이 흐른 후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이 일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예에 관한 것을. 그래서 방례 초본이라는 이름으로 쓰기 시작을 했고 1817년에 저술이 되었는데 미완성이었어요. 미완성으로 됐는데 다산이 그 전라남도 강진에서 유배를 살고 있을 때 그 이 책의 앞머리에 방례 초본인이라고 하는 글을 붙여서 자신이 이 책을 저술한 의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밝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우리 조선이 터럭만큼도 병통 아닌 것이 없는 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예를 지향하면서 몇백 년이 지나왔지만 그것도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털끝만큼도 병통 아닌 것이 없을 만큼 이제 병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그게 법으로가 아니라 다시 예로예요. 예로. 우리가 실학자, 다산이 실학자라고 하지만 그 실학자는 그러니까 뭐 다 기존의 유학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다산은 다 버린 것이 아니고요. 진짜 유학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유학을 버린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을 썼다.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혁신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쓴 것인데 이 다산이 그 학자들 중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돌아가시면 그러면 돌아가신 후에 남은 사람들이 이분은 어떤 분이었다.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공부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죽기 전에 누가 나를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있겠는가 싶어서 그랬는지 자기가 그 글을 남겨놓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묘지명인데 자기가 직접 썼다고 그래서 자찬묘지명이라고 그래요. 이 다산 정약용은 자찬묘지명을 남겼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뭘 하려고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은 것인데 거기에 이 경세유표를 저작한 목적을 밝혀놨는데 그 자찬묘지명 속에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신아지구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구방이다 이거예요. 오래된 나라, 낡은 나라. 그걸 새롭게 하겠다. 그걸 예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리학은 말할 것도 없고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까지도 우리나라를 예에 기반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라 단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향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례. 저것은 고을 단위의 예입니다. 고을 단위의 향촌의 예죠. 근데 그 고을이라는 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을, 각 지역의 고을마다 풍습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르죠. 방언들이 다 다르고 이러니까 각 지역의 그 현실에 맞게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나 조금 더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사회 그런 나라를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그것이 관주도가 아니고 부석 사또님 하는 그 지방 관아가 있지만 그 관아에다가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런 고을을 지향한다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향약입니다. 향약. 우리나라 조선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향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고을마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향례라고 해요. 예에 기반한 그 자치 문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것. 그 이제 시초가 여시향약이고 그 여시향약을 조금 더 손을 댄 것이 주자의 증손 여시향약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하되 그것대로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이런 형태의 뭐 동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향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런 고을 단위의 예 문화를 일구고자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래죠. 집안의 예. 국가의 예가 있고 향촌의 예가 있으면 가문의 예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래인데 이제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이 주자 가래입니다. 그런데 주자의 성리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자 가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신봉을 했지만 그런데 이 주자 가래가 주자 초기에 만들어진 작품이라 이제 주자가 초기에 30대 뭐 이 무렵에 저 주자 가래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난당했어요. 도난당해 가지고 이 주자 가래를 주자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어졌죠. 그래서 저것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주자가 돌아가신 장례 기간에 누군가가 그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책이 주자가 직접 쓴 게 맞냐 안 맞냐부터 논란은 좀 많습니다만 조선의 학자들은 전부 이게 주자의 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만 주자가 더 수정 보완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 거쳤다. 그래서 이 책에는 한계가 많다 해가지고 조선의 학자들이 그걸 완성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자와 관련되어서 우리나라에서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선에서 저술되거나 편찬된 주자 가래 관련 주석서, 주자 가래의 이런 개념은 이런 뜻이다 뭐 하는 설명에서부터 주석을 달아놓은 주석서와 연구서,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건 틀린 거다, 이거는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 하는 연구서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234종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미쳤다. 뭔 주자 가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많은 저작들을 만들어내냐 하겠지만 예에 부합한 그런 그 품격 있는 가문을 만들고 싶었고 그것의 조보는 주자 가래인데 자신들이 주자 학자들이니까. 근데 이게 미비하니까 그럼 어떻게 완성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데 이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아.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수백 종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책들을 우리나라에서 써냈다. 그 민주주의가 시작된 고장보다도 더 많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걸 잘못됐다고 할 수 있냐고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인데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선택한 문화, 사상에 충실하면서도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더 완성된 형태로 만들 걸까를 고민했던 것이죠.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5세기, 18세기 그리고 19, 20세기에 이런 형태의 이제 이런 종류의 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자 가래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관혼상제입니다. 관혼상제. 아까 지난번에 차례와 제사 등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상례와 제례는 그리고 이제 혼례도 뭐 그렇습니다만 관례는 거의 이제 없어진 형편이죠. 지금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주자 가래에서 관례, 혼례, 상례, 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종이 넘는. 그러니까 지금 발견된 것만 그런 겁니다. 더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가장 많이 상실된 것이 관례인데요. 사실 이제 관례는 관혼상제 이제 첫 번째고 관례는 성인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혼상제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생을 거쳐서 이제 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관례와 관련해서 얘기 관의라고 하는 얘기라는 책 속에 관의라는 그러니까 관의라는 것은 이 관의 관례를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편입니다. 이 관의 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을 씌우는 의례인 관례를 치를 때 날을 점치고 손을 점쳤다 이런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을 할 혼례를 치를 날을 점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죠. 아무 날이나 그냥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혼례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날. 그래서 이제 관례를 하는 그런 과정에 등장하는 문서들 중에 길한 달 좋은 날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 관례를 그만큼 신성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날짜나 그냥 막 우리 편한 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날을 고르는 것이죠. 그리고 손님을 점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형태로 하면 주례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혼례를 할 때 주례. 그런 것처럼 관례에도 그 관례를 집전해 주실 분을 선택을 해요.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 아이한테 표본이 될 만한 이제 그런 분들을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성인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이번에 관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 관례를 좀 집전을 해 주십시오 하고 가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것을 수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례가 진행을 되는 거죠. 이것은 관을 씌우는 일을 공경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날을 점치고 손을 점치는 이유가 그리고 관을 씌우는 일을 공경한 것은 예를 중히 여겼기 때문이며 예를 중히 여기는 것은 나라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동쪽 섬돌 위에서 관을 씌우는데 이 아이를 이제 관례를 할 때 동쪽 섬돌 위에서 관을 씌워주는데 이 동쪽 섬돌이 상징이 뭐냐면 이제 이 예를 진행을 할 때 그 집안의 주인이 예를 거행하는 위치가 동쪽 섬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남양을 한다. 그러면 남양을 했을 때 동쪽이 여기거든요. 집에서 보면 저희가 저쪽이 대문이고 이쪽이 안채면 이쪽 그 계단 당 위의 계단이 이쪽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 섬돌 위가 주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서쪽 섬돌이 손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손님을 초청해 가지고 어떤 예를 거행을 할 때 그 집안에 어떤 예를 거행을 하든 여기가 주인의 자리예요. 근데 아들을 관례를 치를 때 여기서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자식이 아버지를 대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관례를 치르기 전에는 아들은 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데 관례를 할 때 처음 이 자리를 그 아들한테 허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보실 때 이래야 돼요. 이 관례를 치르는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었을까를 계속 보셔야 되는데 손의 자리에서 초례를 행한 다음 3번에 걸쳐서 더욱 존귀한 관을 씌우는 것은 완성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땄던 사람을 머리를 올리고 관을 씌워주는데 그냥 관을 그냥 한번 씌워주고 마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관을 3개 바꿔서 씌워줘요. 3번을. 그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신이 계속 어른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 완성되어 감을 성인이니까.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느껴가게 되는 것이죠. 관례를 마치고 나면 자를 주는 것은 성인의 도이다 이랬습니다. 이제 관례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관을 씌워주고 마지막에 이제 자를 줍니다. 이 자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옛날 사람들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름 앞에 성이 있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이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나라 전체다 그러면 나라 전체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는 것이 성입니다. 뭐 이렇게 여기가 김씨 그룹, 이씨 그룹, 박씨 그룹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룹으로 묶는 것이 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A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들 중에 제일 첫 번째 할아버지, 일대 할아버지가 계시겠죠? 그러면 이 일대 할아버지 밑에 2대, 3대 이렇게 쭉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예를 들어 30대다. 30번째다. 요 첫 번째 할아버지부터 3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갖는 글자가 있어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돌림자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돌림자를 쓰면 아, 나는 30번째다. 요 성씨의 30번째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제 이 30번째가 많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 30번째 줄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갖는 글자가 또 있습니다. 그게 돌림자 말고 다른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전체 나라 안에 어느 그룹에 속하고 그 그룹 속에 몇 번째 줄. 이걸 항렬이라고 하잖아요. 항렬. 줄. 항렬. 항렬자가 뭐냐? 이러면 그게 돌림자죠. 그러면 그거 중에서 그 항렬자를 쓰는 사람 중에서 나. 이게 이제 명입니다. 명. 그 다음에 자라는 게 있어요. 자. 자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명이라는 건 내가 태어나면 주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쓰는 이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갖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됐다고요. 관례를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여전히 어렸을 때 이름으로 계속 부르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김 과장님으로 5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김 과장님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승진을 해서 부장이 됐다고 해봐요. 그 부장을 어제 이제 부장 뭐 이렇게 그 파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회사에 출근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어제 불렀던 이름 그대로 나를 과장님 이렇게 부르면 내가 이제 혼동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 조직 안에서 과장인가 부장인가? 내 역할은 그럼 과장 역할을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인가? 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장님, 부장님을 혼칭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부터는 부장님이라고 다 불러야 하는 거죠. 김 부장 이렇게 불러야 되고 부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그래야 내 정체성이 정립이 되죠. 이 아이를 성인이라고 관 씌워주고 뭐 해놓고 이름은 여전히 나를 부를 때 어렸을 때 이름을 계속 부르면 개똥아 이렇게 계속 부르면 내가 지금 어제 나하고 오늘의 나가 똑같은 건지 달라진 건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어른으로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독특한 언어 문화에 의해서 자를 주면 어른들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개똥아 물 한 잔 가져오너라 했던 어른들이 이제 자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면서 물 한 잔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가지고 아,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자각을 하죠. 아까 관례를 치른 과정으로서도 자각을 하지만 이런 문화를 통해서도 자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호입니다. 호라는 것은 원래는 없었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 자를 부르기에도 조금 어려울 때 호라고 하는 것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율곡 그러면 율곡 이 선생의 율곡 그러면 저게 밤골입니다. 밤나무골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이름으로 부르기에 죄송하니까 이제 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지칭했던 것이 호. 이제 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런 호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 사람이 죽고 나면 국가에서 나라에서 그 사람의 평생을 평가할 만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그 사람을 이제 새롭게 평가를 하고 그에게 죽은 후에 이름을 내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라고 하고 시호라고도 해요. 시호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잘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네 개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성 말고도 이제 그런 예를 이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이분으로 보면 이분의 이제 성씨가 정씨죠. 나주정 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약용인데 이 돌림자가 약자지요.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렇게 약. 그리고 용자가 이분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자가 미용이고 호는 다산, 사암, 여유당 이런 호들을 썼고 시호가 문도공입니다. 이런 이제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는 오늘날처럼 자기들끼리 젊은 사람들 성인식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꽃다발 하나 주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그런데 이제 내일은 오늘하고 똑같고 이래가지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가 성인이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가 아니라 주민등록번상에 나이가 몇 년 되면 성인이다가 아니라 문화가 공동체가 같이 그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대했을 때 내가 성인이 됐다는 걸 이제 자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문화죠. 이게 관례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